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있는 이형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바이오 의약품에 관심을 갖는지, 이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합물 의약품 또는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이어 오늘날의 이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기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기술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사례와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인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한 의약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때 제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추출, 생산, 반합성 또는 합성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먼저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를 알아보죠. 바이오 의약품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개 정도의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흔히 생물학적 제재라고 이야기했던 과거의 바이오 의약품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이어 한국에서 여러 회사들이 아주 좋은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또는 동등생물의약품, 그 다음에 계량생물의약품이라고 일컫는 바이오베터, 그리고 사실 이제 미래를 견인할 가장 중요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사실은 이제 옛날 기술을 사용한 백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은 mRNA 백신과 같은 것은 옛날 기술을 사용한 백신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의약품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옛날 기술을 사용한 백신은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 아니면 약화시켜서 몸에 놔줌으로써 우리 몸이 거기에 해당하는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것은 옛날 관점의 그러한 백신이죠. 그 다음에 또 흔한 생물학적 제재가 혈장 분해액 제재입니다. 이것은 혈장은 피 안에 액체 성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혈장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이 혈장 분해액 제재입니다. 또 혈액 자체를 원료로 만드는 그런 혈액 제제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빈혈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사고 또는 수술 중에 실혈,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 전혈 또는 그 안에 있는 적혈구만 농축해서 주는 것, 이게 이제 혈액 제제이고요. 이 외에도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신선 동결 혈장, 또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관장하는 이제 세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축해서 주는 경우, 이러한 혈액 제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나 항독소도 생물학적 제제인데요. 독소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주름을 피기 위해서 맞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보톡스라고 하는. 어쨌든 이러한 독소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도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또 항독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항독소는 흔히 이제 뱀에게 물렸을 때 쓰는 엔티베놈 같은 것, 또 딥테리아 항독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옛날 의미의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제재의 정의와 종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NA,
RNA, 그리고 프로테인 또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어떤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안에 심겨져 있는 코드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일단 출발은 DNA에서 RNA로 이 과정을 전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쉽게 말해서 DNA에 있는 코딩 정보를 RNA로 그대로 상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붙는 염기의 서열이 DNA에 있는 것을 잘 반영하도록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전사된 RNA는 다시 그 RNA 3개씩이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디코딩,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미노산이 이제 결국은 여러 개 겹쳐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펩타이드, 또 더 커지면 폴리펩타이드, 더 커지면은 프로테인, 단백질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노산, 펩타이드, 또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개개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 아미노산을 쭉 연결해 놓은 것이 펩타이드이고요. 그 펩타이드가 보통 아미노산이 한 50개 정도까지는 그냥 펩타이드고 50개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사실 구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펩타이드가 계속 그 아미노산의 서열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꼬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이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인데요. 자,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제조되는 펩타이드, 단백질 등을 유효 성분으로 갖는 의약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항체 의약품, 펩타이드, 또 단백질 의약품, 또 세포 배양 의약품이 포함되고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에는 인슐린, 당뇨 환자에게 사용하죠. 또 키가 크지 않을 때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다양한 감염 질환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그리고 사실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의 시대를 이끌게 된 단클론 항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의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후발 회사가 원래 허가받았던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게 개발해서 허가를 받은 바이오 의약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매우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바이오시밀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또 이 분야에 이제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와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게 바이오베터입니다. 베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베터, 그러니까 더 좋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베터는 사실은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개선했다는 의미에서 베터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바이오베터는 사실은 매우 한국적인 용어인데요. 왜냐하면 바이오베터는 그 자체로는 이제 어떤 기존의 의약품보다 여러 가지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유효성이라든가 그러니까 효과요,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존에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잘 개선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첨단이다. 어떤 것들을 가리키냐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해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조작 과정을 통해서 제조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성공적인 세포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또 중요한 것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전 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 물질 또는 유전 물질이 변형,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각각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이 결합된 형태도 아주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는 조직공학제제, 즉 다시 말해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를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 조직, 여기에 공학적 기술을 적용해서 제조한 의약품이고요. 이런 모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서 융합 또는 복합, 그래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한 가지 형태의 의약품이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또는 종류의 의약품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 기술로 개발이 된 그런 경우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자,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바이오 의약품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또 최근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유전자 제조와 바이오 의약품,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된 분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됐던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모든 치료 영역에 바이오 의약품을 적용하게 됐고요. 따라서 이전에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질병의 치료에도 바이오 의약품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 지식과 또 질병을 이해하는 우리의 어떤 이해 정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앞으로 더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되리라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다만 바이오 의약품은 전통적인 화합물 의약품보다 매우 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 FDA가 신약을 허가했던 어떤 연도별 경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거의 허가된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 4, 5년 또 넓게 잡아서 10년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에서 그러니까 전체 허가받는 신약에서 차지하는 분율이 점점 증가해서 2020년 이후에는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이오 의약품이 새로 신약으로 개발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이오 의약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화합물 기반의 의약품과 대비해서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에는 화합물 의약품의 성공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률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의 횡축에는 이제 각각 임상 개발의 단계별로 이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 가능성이 살짝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이상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 가능성이 전통적인 화합물 기반의 의약품 성공 가능성보다 거의 3배 가깝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 임상시험이 결국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유무를 평가하는 단계인데, 바이오 의약품은 이미 전임상 또는 비임상 단계에서부터 이게 생명 현상의 어떠한 부분에 관여하는 물질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상 단계에서 성공률이
전통적인 화합물 의약품 대비해서 매우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8개 의약품 중에 무려 6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 아마 나올 텐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에 유명해졌던 메신저 RNA 백신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오 의약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8개 의약품 중에 무려 6개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아마 제가 예측건대는 이러한 이제 분율이 점점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또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되고 대부분은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통적인 화합물 의약품과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화합물 의약품은 일단 크기가 매우 작고요. 화학 합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 얘기는 원료가 같으면, 즉 출발하는 물질이 같으면 최종 완제품도 동일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합물 의약품은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합템처럼 어디에 붙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면역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바이오 의약품은 일단 매우 큽니다. 크기가 크고, 크기가 크다는 것은 구조도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화합물 의약품의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주로 먹어도 됐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은 주사로 투여해야 합니다. 정맥 주사,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이런 것이죠.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키워야 합니다. 그 얘기는 생산 조건에 따라 원료가 같더라도 최종 완제품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크기 때문에 대부분 면역 반응을 초래하고 이것이 항약물 항체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항약물 항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던 화합물 의약품 중에 하나인 아스피린, 이건 이제 우리가 통증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이 합성 의약품은 그 무게가 한 1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지요. 단클론 항체인 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게가 무려 15만 달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지를 아실 수 있겠고, 다음에 이렇게 구조가 크다 보니까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날 이 바이오 의약품의 시대를 열었던 몇 가지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DNA Recombinant Technology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특정 기능을 가진 DNA를 외부에서 도입해서 원래 생명체가 생산하지 않던 단백질을 생합성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어떤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제일 중요한 물질은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에서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번역되고, 그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이 되면은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단백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DNA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그 DNA가 사실은 그 전에 만들지 않았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즉 DNA의 염기 서열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게 마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DNA를 결국 이제 그 생합성을 하는 세포, 그것을 숙주세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호스트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운반체, 영어로는 벡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운반체인 벡터를 일단은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절단을 하고요. 그 절단된 그 DNA 일부를 DNA 연결 효소로 어떤 보내야 될 벡터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그것이 이제 재조합 DNA, 즉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조합했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DNA와 달리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삽입해 놓은 DNA, 재조합 DNA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그 재조합 DNA를 구축체를 숙주세포 내로 이제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이제 DNA를 확보하는 겁니다. DNA를 확보한다는 것은 제한 요소, 제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DNA의 특정 부분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절단된 DNA의 어떤 큰 이제 이렇게 명단, 이걸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 종류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DNA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붙는데 서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발현하도록 우리가 DNA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DNA 자체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DNA 자체는 이게 물론 생명 현상의 중요한 물질이지만은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방법으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DNA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NA를 확보하면 그것을 운반체를 이용해서 벡터라고 말씀드렸죠. 숙주세포 내로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운반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숙주세포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도록 DNA를 이제 실어 날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이제 쓰는 것이 흔히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세균 안에 염색체, 원래 존재하던 염색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그러한 DNA가 있는데 그러한 DNA를 우리가 통칭해서 플라즈미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플라즈미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것은 핵의 바깥에 존재하는 DNA인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운반체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염색체 정보를 재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엔가 기생해야 되고 그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를 실어서 보내면은 이 바이러스가 세균 또는 숙주세포를 감염함으로써 숙주가 갖고 있던 원래, 그러니까 우리 호스트 셀이 갖고 있던 각종 생물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증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는 쉽게 말해서 세균의 기생충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유전 정보만 전해주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균이 해주는 것이죠.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데노 바이러스, 여기에 많이 쓰이고요. 또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아데노 바이러스는 이제 폐렴이나 또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 또 그거 이외에도 뭐 몇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헤르페스요. 입술 주위에 물집 날 때 이제 원인 바이러스이죠. 또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이제 DNA 재조합 DNA 구축체도 만들어지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벡터도 마련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주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DNA 구축체를 받아들여서 그 구축체를 숙주세포 안에서 복제하고 유전자를 발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RNA로 전사하고 결국 그 과정 이후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백질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미생물이나 동물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미생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장균이고요. 동물 세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초셀이라고 하는데 초는 CHO, Chinese Hamster Ovary,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쥐의 난소 세포입니다. 어쨌든 미생물을 과거에 많이 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동물 세포를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동물 세포를 더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후에 번역 후 변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비교적 대장균처럼 세포가 하나인 그 원핵 생물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사람 세포에 비슷한 초셀에서 그러한 당질화 과정을 포함한 번역 후 단백질 변형 과정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맨 왼쪽에 일단은 플라즈미드를 꺼내고요. 그 플라즈미드에 제한효소를 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한효소를 적용해서 특정한 DNA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원래 우리가 원하는 DNA 구축체를 다른 세포로부터 받아서,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가 되겠죠. 그 유전자의 이제 시퀀스, 그러니까 서열을 잘라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디다 붙여줍니다. DNA 이제를 접합하는 요소를 통해서 저렇게 동그랗게 플라즈미드를 만들고요. 이 플라즈미드를 결국은 숙주세포에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숙주세포가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DNA로부터 RNA,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의약품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매우 증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주로 생체 추출,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나 또는 장기, 심지어는 전 개체로부터 추출했던 방식으로, 우리 처음에 이제 인슐린을 이런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만들기 전에는 돼지의 췌장에서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추출했는데요.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개체가 갖고 있던 또 다른 감염 질환, 주로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겠죠. 이러한 것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생체에서, 다시 말해서 다른 동물이나 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 질환이 넘어오는 경우를 급격히 줄일 수 있죠. 안전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의 염기 서열을 알면은 어떤 분야에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영역이 아주 급격하게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또 이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위의 돌연 변이를 유도함으로써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효과를 탐색하기도 하고 그것이 새로운 치료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바이오약품의 어떤 시대를 열었던 두 번째 기술은 하이브리도마 또는 단클론 항체, 사실은 두 가지 같은 내용인데요. 기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재조합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효율이 증대는 됐지만 역시 이걸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제 시간도 또 돈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단백질 중에서도 특별히 항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항원기에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몸이 결국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이제 항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 쓰던 것과 좀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도마 기술이
그러한 방법을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도마, 이 하이브리도마의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혼잡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개체를 서로 합쳤다는 뜻에서 하이브리드이고요. 끝에 오마라고 하는 것은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이게 뭔가 종양세포하고 뭘 합쳤구나, 이제 이러한 의미임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도마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 그러니까 흔히 이제 비임파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비임파구는 밖에서 단적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세포가 필요한데, 비임파구, 그 비임파구에다가 원래 그 항체를 생산하는 임파구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성 골수종 세포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비임파구를 서로 융합, 그러니까 퓨전 하면은 항체를 생산하는 비임파구에서는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오고요. 다음에 다발성 골수종 세포는 그 자체가 죽지 않습니다. 이건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증식하는, 그러니까 조절받지 않는 그러한 이제 어떤 세포를 우리가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를 융합함으로써 항체를 무한히 증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장을 만든 것이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도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도마 기술은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우리가 특정한 항원을 일단 쥐에 주사하게 되면은 그 쥐에서 특정한 항원에 반응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세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비임파구죠. 이제 이게 주로 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비장을 적출해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수종 세포와 융합해서 하이브리도마, 그러니까 융합세포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항체의 종류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선별한 항체와 다음에 항체를 만드는 비세포와 골수종 세포가 융합된 하이브리도마는 특정한 하나의 항체, 단클론 또는 단일클론 항체만을 만들어내고 계속 살아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세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포주를 확보하게 되면은 하나의 항원기에 반응하는 항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또는 단일클론 항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일종의 생산 공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흔히 CRISPR-Cas9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들은 같이 다니는데요.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CRISPR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균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은 다음에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자기 보호 시스템인데요. 어쨌든 이 CRISPR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Cas9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이 되게 되면은 저 Cas9이 DNA의 특정 부위를 인지해서 거기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CRISPR-Cas9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되는 유전자 부위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전자 부위의 상보적인 RNA를 우리가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RNA 합성된 것을 저 Cas9 단백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흔히 guided RNA, gRNA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상보적으로 붙는 guided RNA를 실험실에서 그냥 합성할 수 있고요. RNA, DNA는 화학적 합성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보적 RNA를 저 Cas9 단백에 붙이게 되면은 그 Cas9 단백이 들어가서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인지하고 거기서를 마치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것처럼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DNA가 잘라지게 되면은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 보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DNA의 절편을 잘라낸 다음에
그것을 문제가 해결된 DNA 절편을 넣어주게 되면 그 절편이 바로 거기에 딱 들어가서 결국은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크리스퍼 또 Cas9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한 어떤 유전자를 쉽게 세포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퍼 Cas9 기술을 활용해서 겸상적혈구증의 유전자를 바꿔주는 그러한 치료제가 또는 치료법이 처음 미국 FDA에 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크리스퍼 Cas9과 같은 형태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원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최근에 허가받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는데 졸겐스마라고 하는, 사실 졸겐스마인데요. 이거 원래 발음은 졸젠스마입니다. 왜 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젠스마 또는 졸겐스마인데요. 이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 Spinal Muscular Atrophy라고 하는 사실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여기에 단 한 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척수,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에서 거기는 모토 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서 신호를 보내줘야 근육이 그 신호를 받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SMN, 그러니까 Survival Motor Neuron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를 계속 발생하도록 해주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척수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안 가고, 신호가 안 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육이 위축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못 살고 특히 이제 팔다리 다 못 쓰게 되고 호흡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죠. 그런데 이러한 척수성 근위축증을 해결할 수 있는 졸겐스마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졸겐스마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SMN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제 그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SMN이라고 하는 Survival Motor Neuron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DNA를 저 안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세포 안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세포 안으로 보낼 때 이 DNA를 감싸는 숙주로 바이러스를 사용했고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를 변형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AAV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써서 DNA를 보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럼 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핵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에피점을 형성하고 에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통해서 RNA를 만들고 RNA가 결국은 필요한 SMN 단백질을 만들어냄으로써 치료를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 사용하는 졸겐스마는 일회성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무척 비싸긴 합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카티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카티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준말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의 T세포가 하는 역할은 T임파구를 가리킵니다. T임파구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또는 우리 몸이 보았을 때의 내가 아닌 남이라고 인지하는 그러한 세포나 물질을 찾아서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이 결국 이제 암치료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면역치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암세포가 T세포가 암세포를 조금 더 잘 찾아서 더 잘 반응해서 그러니까 반응하게 하면은 그러면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암세포는 암세포의 아주 특이적인 항원을 세포 밖에 발현합니다. 항원을 발현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항원을 인지하는 우리가 항체를 붙이게 되면은 그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낼 수 있고 더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CAR-T가 바로 이제 그러한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를 밖으로 꺼내서요. 그 T세포에 붙어 있는 암 특이적 항원에 붙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요. 그것들을 T세포 수용체랑 같이 연결해서 외부에서 조작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T세포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한 T세포를 밖에서 잘 키워서 다시 환자의 몸으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T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또 복제도 하고 증식도 하고 얘네들은 원래 있던 T세포보다 훨씬 더 암세포를 잘 찾고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T임파구가 결국 암세포를 더 잘 죽이게 돼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다양한 치료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소아의 그전에 치료가 안 됐던 다양한 백혈병의 경우에 이 CAR-T 치료제가 아주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CAR-T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유전자 치료제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암세포의 특이적인 항원을 잘 인지하는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줬기 때문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T세포를 치료제로 쓴 거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AR-T는 유전자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세포 치료제인 그러한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하면은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이 더 가속화되리라 기대하고요. 사실 한국은 이전에는 합성의약품 분야에서는 별다른 어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신약을 개발하긴 했지만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미미했고요. 그러나 이런 바이오 의약품은 새로운 분야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국의 과학기술 또 경험이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높아질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리라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